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운용자들끼리의 대담,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추하지 않는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게요. 시장이 이제 사실 베어마켓 랠리했고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 대비로 이제 따져 보면 파죽지수로 막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금리가 뭐 한 4%. 네,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 그 국채 금리가 3. 몇 프로면은 이제 회사차 금리는 한 5%, 6% 요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대출 금리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이 이제 그만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평균 투자 수익률, S&P 환산 투자 수익률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제 종목별로 잘 미국도 골라야 우리가 제가 한국 시장에 항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개인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겠어요. 이번 장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죠. 개인 고객분들이 종목들 투자를 좀 집중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또 그리고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사용들을 하세요. 항상 보면 1위 하는 게 뭐 속스 3배짜리 뭐 또는 뭐 바이오 3배짜리 뭐 아니면 나스닥 3배짜리 뭐 등등 레버리지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단타 문화라고 해야 되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초기에는 금융시장 초기에는 그렇게 단타쟁이들이 그렇게 뭐 리버모어도 약간 그랬었고 대부분 단타쟁이들 있었는데 시장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문화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아직까지는 한국은 이제 막 그게 시작돼서 몇 년 안 된 것 같긴 한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제가 일본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수로 보면은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그렇죠. 89년 넘어서 뭐 그러고 나서부터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헤지 펀드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게 바로 종목. 종목 선별을 잘하면 연수익률 낮게는 한 10%대 중반, 높게는 20%대 중반까지 평균 수익률 한 20% 정도를 내는 그런 유명한 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펀드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좀 종목 선별을 잘하면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를 바라죠,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종목을 잘 골라내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좀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종목을 잘 골라내면 그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나고 또 종목을 안 좋은 걸 잘 골라내서 예를 들어서 쇼트를 때려 놓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안 올라가니까 헤징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시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계속 뭐 공매도 멈춰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불공평한 공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기에 힘들다라는 거죠. 좋은 종목 골라놔서 샀는데 이게 그냥 휘둘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변해야죠. 그렇게 해서 변하려면은 좋은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모 펀드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뭐 아니면 뭐 롱숏 펀드들도 잘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잘 만들어져야 되고, 실패한 회사는 도태돼야 되고. 성공하는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빨리 변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사실 이런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방향성은 단타 위주의 트레이딩 위주의 모멘텀 투자 전략에 이게 거의 10몇 년 흘러왔다는 거죠. 이거를 바꾸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사실은 기관이 사모펀드가 완전히 죽어가면서 기관에서 공매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답니다. 전체 공매도 총량이 한 10%나 할까? 뭐 이런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물딱주물딱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공모펀드도 말씀하신 대로 다 사모펀드가 죽었으니까 롱숏이 안 되는 거고 공모펀드도 죽으니까 뭐 개인들이 각자 도생 ETF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죠. 예, 개인들은 사실은 시간을 태워서 좀 긴 시간 좋은 기업을 기다리면 비싸지 않게만 산다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20몇 년 여기 필드에 있으면서 단타 쳐서 개인들 중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못 봤어요. 정말 잘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있긴 있다 합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진 또 않거든요. 제가 아는 그 우리 업계 제가 모건 스탠리 다녔었을 때 아시던 분이 모건 스탠리 나오고 나서 헤지펀드를 만들었었어요. 론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금 좀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AUM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좋은 종목이었어요. 정말로 현금 흐름 좋고 정말 좋은 회사였어. 근데 그 회사의 지분 한 25%를 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워런 버핏 스타일이잖아. 회사를 거의 사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잘못 걸린 거야. 그래서 대주주가 거의 엉망을 만들었어요. 회사를. 네.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지분 25%를 엄청나게 싸게 팔게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가 대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같이 가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한국 종목이라는 게 아무리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게 없을 경우에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헤지펀드들이나 어떤 펀드들이 제대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리레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적정한 가치를 받는 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주에 대한 상법 개정도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내가 내 사업해서 내가 일으킨 건데 너희들이 왜 그래? 라는 개념들이 아직도 꽤 많으니까 아직도 동업해서 내가 여기까지 남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따지고 보면 여전히 이제 산업사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 운영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우리나라가 좋아 보이는 업종이 자동차다. 그때 막 제가 기아차, 현대차 뭐 미팅 해봤었을 때 이건 정말 이제 한번 리레이팅 제대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맞았었어요, 그죠? 잘 갔는데 좀 욕심이 전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은 그 밑단에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쌌어. 굉장히 싸죠. 싸고 그랬었어요. 출장을 회사에서 안 보내줘가지고 그 중소형주 뭐하러 보러 가냐. 대구 달서구 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갔어요. 대구 달서구. 가서 거의 한 20군데를 만났어. 막 제가 미팅 어레인지 다 해갖고 개인적으로 한국까지 와서. 근데 20개 미팅 중에서 만족스러운 게 단 한 회사도 없었어. 그렇지.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대부분 다 지난 50년 정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그냥 계속 납품을 하면서 뭐 장기적인 이노베이션이라는 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익을 남겨줘야 이익을 가지고 예를 들면 15%, 13% 이렇게 나오면은 그 중에 절반은 자기네가 수익으로 돌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연구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영업이익률 한 2%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그때 PBR이 뭐 0. PBR은 낮았고 엄청 낮았고 그래도 ROE가 뭐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그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란 말이죠. 겨우 12년 지났잖아요. 이 회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되게 어려워졌겠지.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겠죠. 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품들이 그렇지.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네. 사실 현대차, 기아차도 그 빨리 전기차로 전환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과 내연기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품 네.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르게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유럽이죠. 유럽이죠. 유럽은 훨씬 예. 심하죠. 예, 한국은 심하죠. 그나마 좀 빠르고 그나마 있어요. 좀 빠르요. 예, 예. 근데 미국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네. 저렇게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이 항상 이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또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회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거기에 돈을 태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저희 그렇죠.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부품회사는 하나도 못 사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 문화가 빨리 이미 이제 사실은 카카오가 대표적인 그런 회사이고 그 이후로 나타나고 작년도에 많이 나타났던 수많은 뭐 이제 쿠팡이 가장 대표적이고 내가 내 손으로 다 맨손으로 일어났던 게 이제 우리가 전쟁 이후에 최근 2000년 내외까지의 흐름이었고 IMF 때 한번 싹 다 조정이 된 거고. 네, 네. 근데 이제부터는 사실 자본이 옆에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주면서 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사업을. 네, 네. 미국은 그게 아예 전형적으로 1, 2, 3 시리즈 A, B, C, D로 쭉쭉쭉 연결되면서 사실은 대주주 지분은 희석되지만 회사는 키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가 지분이 희석됐지만 결국은 상장이 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돌려 리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명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한국은 이제 막 그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회사야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자본을 대준 사람과 파트너야, 동업자야 이런 생각으로 좀 구조가 변화되는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저는 좀 기대를 사실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많이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던 시기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2000 그러면서 14년부터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왜 하냐. 그래서 중소형 회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회사를 팔거나 예. 뭐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데 뭐 상속세가 이렇게 많은데 뭐 등등등 이러면서 이제 계속 세법 얘기하면서 네. 사업을 그만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PE가 많이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네. 이런 중소형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저는 그때 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PE가 인수를 하면 당연히 그 회사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주주들의 가치 극대화를 하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줄 거고 더 이상은 오너와 네. 매니저가 네.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네. 하셨는데. 하시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없어. 네. 근데 제 느낌은 근데 변하기를 정말 바래요. 네. 그런 이제 PE 회사들이 정말 제대로 키우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로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꾸 활성화가 일어나고 회사도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뭘 잘못했냐면 그렇게 변화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생각한 거지. 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맨날 고민하는 거는 내가 급하면 안 된다. 그럼요. 급하면 안 된다. 천천히 생각하고 한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도모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그렇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보면서 한국 시장을 접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눈에 보는 것과 실제로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언젠가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회사를 20%씩 사고 그 회사가 계속 혁신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회사, 뭐 코카콜라든 뭐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이제
당장 내후년 이게 아니고 10년 뒤, 네. 20년 뒤, 예,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다음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다. 예. 근데 이제 뭐 다음 세대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번에 2020년을 아주 역사적인 지평에서 보면 일반 개인들이 주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주주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주주가 잘못하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오네 하는 것들을 이해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IPO만 많이 되면 또 시장이 안 좋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셨고 또 하나 이제 퇴직금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몇 명만 주식을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뭐 투덜투덜 해봐야 뭐 할 건데 이랬는데 이제 정말 국민들 중에 뭐 한 4분의 1, 1,000만이 주주가 되는 이런 사회라면 주주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그다음 자기 퇴직금이 투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 앞으로 이제 그 투자 300명 이상의 그 가입자가 있는 곳에는 투자위원회 같은 것이 생겨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퇴직연금에 대한 그 운용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시장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퇴직금이 들어오면 전 국민이 이제 그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뀔 거고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한국의 그야말로 자본주의. 뭐 이게 옳은지 틀린지는 좀 나중에 봐야 되겠죠. 자본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걸 꼭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자본에 대한 인식을 좀 하는 그런 문화로 넘어가면 한국 주식시장도 그때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그 결국은 계속 주주들이 매년 1년에 투자를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자릿수가 난다. 네. 그러면 왜 안 커지겠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에 안 커졌던 이유는 연평균 수익률이 2자릿수는 뭐예요? 오히려 플러스만 감사한 그런 케이스가 정말 오랜 기간 유지가 됐잖아요. 시장도 그랬고 공모 펀드들도 아웃퍼포먼 했던 게 사실 2010년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모 펀드 사람들이 안 가입하는 거고. 그래서 바라기는 공모 펀드에서 좀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회사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기대 나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세금 혜택 받는 걸 갖다가 제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가입해뒀던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10년 동안에 40%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못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세금 혜택 주는 그런 상품이었단 말이죠. 뭐 어쨌든 제가 랩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2자릿수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못 이룰 수도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겠죠.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외 비중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중에 또 미국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높아지면 나중에는 국내 회사를 살 수 있는 그런 랩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여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 같이 했었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이 그래도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세이프나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인 것 중에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달러 투자로 하고 있었는데 한 4% 정도, 5% 정도를 지금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 종목을 사지는 못하고 그냥 코스피 200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꾸 가시화된다 그러면 뭐 글로벌 자산 배분형 상품인데도 한국을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을 바꿔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가면 오히려 더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리고 뭐 사실은 해외 주식 잘해서 돈을 벌면 그게 일종의 수출 여건 아니겠습니까? 제조업 개념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사실 그 뭐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좀 올랐어요. 한국 시장보다 많이 올라서 축하드립니다. 아니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만 올랐으면 저도 지금 좀 헤헤거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도 워낙 뭐 잘 운영하시니까. 아닙니다. 절대. 지금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뛰겠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던 두 달을 보내고 아니죠. 두 달이 더 4월달, 5월달, 6월달, 5월달, 6월달이죠. 앞단에 어려웠고 5월달에 괜찮나 했더니 6월달에 엉망이었고 라파엘 보스틱 총재에 힘입어서 갈라고 했다가 완전히 6월달에 박살을 75bp로 인해서 박살이 나고 굉장히 힘든 특별히 마지막 두 달은 굉장히 힘들게 보내셨어요. 그죠? 예. 수익률도 급격하게 하락했고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랬죠. 저는 오히려 그 5, 6, 7월 달이 네.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측 가능한 시장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예. 작년 11월 말부터 쭉 4월까지 쭉 빠졌었을 때는 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먼저 깨졌고 네. 빠지기 시작했고 네. 또 빠지는 폭도 예상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수익률이 손실이 났던 부분이 그 12월 달, 1월, 뭐 2월 이때였어요. 네. 예.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뭐 정말로 힘들었던 게 그 4월 말까지였고요. 예.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익률이 회복이 됐었고 그때 반등했을 예. 때요. 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또 다시 깨졌잖아요. 네. 근데 그 하락폭이 5월 달에 올라간 폭보다 낮았어요. 네. 그래서 저점이 높아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이제 그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네. 뭐 어쨌든 뭐 그게 이제 환율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S&P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나스닥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을 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좋은 종목을 골라놨더니 수익이 난다. 이건 시장이 베어마켓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어마켓의 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뭐 정의를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하락장이 나타나면 평균적으로 한 11개월에서 한 13개월 정도 빠진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은 사실 6, 7개월 빠진 거잖아요. 네. 예.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그건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져서 그 저점을 또 뚫고 내려온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다. 그럼 그게 이제 베어마켓의 어떤 연장선이죠.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의 실적들이 아니고 네.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테크니컬 경기 침체인지 뭐 미연준 테크니컬 얘기하고 뭐 근데 사실 실적으로 보면 1, 4분기가 마이너스 1.6%였고 네. 2, 4분기가 마이너스 0.9%였고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경기 침체고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면은 당연히 실적이 깨져야죠. 근데 1,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예. 2,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예상치 대비해서 70% 이상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요. 네. 예.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3월 달 뒤, 3개월 뒤에 9월 실적, 예, 이게 10월 달에 발표되겠죠. 이때가 깨질 거다. 네. 라고 막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주고 있으니 네네네.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지금 이제 7월 한 달 지났고 8, 9 두 달이 남았는데 이 두 달 동안에도 저희는 소비가 그렇게 확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9월 실적이 10월 달에 나오면 이미 너무 높게 잡았던 숫자들이 다 하향 조정이 돼 있을 거고 그때 발표될 때는 또 예상치보다 좋은 숫자들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좀 좋게 본다. 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건 사실 시장 전망보다는 그 힘든 그 고통의 구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맞아요.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고 몸 관리를 일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토요일 날도 나가서 일하시고 뭐 사실 다른 취미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뭐 골프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네.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힘들 때 더 식단 관리 좀 하자. 네, 그래서 이왕 빠지는 거 가속도 좀 붙여보자. 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저녁 때 안 먹고, 뭐 제가 술은 끊은 건 아시잖아요. 네, 네. 2년 동안에 뭐 술을 안 먹었으니까 탄수화물까지 끊으면 진짜 살이 확실히 빠지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점심 때는 그냥 샐러드 먹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저의 시간은 방송하는 거 이외에는 네. 거의 뭐 종목 들여다보고 분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아요. 일요일 날 하루만 이제 교회 가고 이제 쉬고 좀 이런 거고 특히 저한테는 저희 본부는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네. 그 숫자들을 가지고 모델링 돌리고 뭐 종목 다시 한번 보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는 때고 네. 우리가 그렇게 턴오버가 절대 높지 않아요. 저희 종목을 샀다 팔았다 턴오버가 1년에 100%가 안 돼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종목 위주로 가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네. 이 종목이 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갔을 때에 받는 그 희열이 골프에서 홀인 원 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홀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당연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공들인 시간 대비해서 저는 항상 뭐라 그러나 효율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시간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계속 포트폴리오 보면서 또 고민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올려줬던 종목이 중국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펠로시 이 이슈와 뭐 여러 가지 항상 보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중국 종목은 가장 많이 수익률이 깨져요. 이때 이거 추가로 더 살 거냐 더 살 거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종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다시 종목을 들여다보면 돼요. 이거 못 팔겠는데. 네, 그렇지. 내용이 좋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게 학창 시절에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뉴펜이라는 데 나오셨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는 어떤 학교예요? 그 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뭐 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더듬는 거 처음 보네.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어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뻔한 질문을 안 합니다. 네. 네. 제가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어 했었고 미국은 장학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성적이 1등, 2등 해야지 막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학만 하면.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입학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의 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장학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해진 거는 있는 게 뭐냐면 학점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게 그 월튼의 상대랑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학기에 4과목을 들어야 되면 저는 한 학기에 6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 배 반 정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못 따라가는 거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다 올려놨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소중했기 때문에 노는 거를 당연히 놀긴 놀지만. 그래서 효율이 정말 중요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미국 출신들, 월가 출신들도 보고 그러면 조금 뭐랄까 너무 공격적인 게 아닌가. 돌격 앞으로. 공격적? 어떤 게? 돌격 앞으로.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은
한국 주식 한 사람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여기는 많이 안 당해봤구나 시장에서 들이닥쳐봤구나. 우린 진짜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퇴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금융 쪽으로 넘어온 거는 한국 주식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93년도에. 네. 그리고 해외 주식을 보기 시작한 거는 물론 은행이었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98년도에 한국 전략까지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을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헤지펀드 넘어갈 때가 2007년이니까. 네. 2008년. 그러니까 해외 쪽을 보기 시작한 게 제가 입사하고 15년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나는 월가 주식들하고 다르다. 전 다르다기보다는 한국 주식에 뭐 똑같이 우리 각동희님께서 그 힘듦을 알고 있다. 당연히 뭐 리서치 센터장까지 했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그 뭐 여러 번의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뒤통수 얻어맞은 케이스들도 참 많고.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저도 공격적인데 제가 되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완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냐면 저는 이번에 300에서 현금이 없었어요. 아예. 저도 없죠. 거봐.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신 거 아니야 이거지. 제가 보니까 현금도 좀 마련하고 아무리 좋은 기업들이 나타났다고 해도 이거 마치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마케팅하는 것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가. 네. 그래서 확실하게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론칭을 했었을 때가 2019년 9월 말이었으니까 바로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고 공격적이라는 게 100% 주식.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훅 빠졌었을 때 그 수익률이 다 깨지고 내려왔죠. 그러겠죠. 그런데 또 2달만 지나니까 또 다시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강세론자였죠. 그쵸. 저보다도 강세론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해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징을 안 했죠. 왜냐하면 상반기 빠지고 나면 하반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빠짐에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운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좀 더 잘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빠질 거라고 상반기 예상을 했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30%라도 덜어내고 그냥 현금으로서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달러로만. 근데 그게 원래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롱숏 전략을 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해징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근데 채권 들고 가는 건 더 싫었거든요. 채권은 깨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원래 자산 배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 아니면 채권 아니면 현금인데 대부분 원자재는 제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이 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변동성 워낙 크니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현금은 거의 쓰레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높아질 거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마니 서플라이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뭐 M1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데 현금 들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채권 들고 있는 건 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금리가. 그래서 저는 주식을 제가 좋아하는 주식으로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물론 덜 깨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당연히 뭐 현금보다는 훨씬 못했죠. 훨씬 못했죠. 그렇지만 똑같이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되돌아오는데 지난 7월달 한 달이 7월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돌렸죠. 나스닥이 뭐 한 14%인가 올랐으니까 12% 올랐으니까 12% 올랐고 그러니까 아웃퍼포먼스가 나스닥이 올라간 것보다는 더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종목들이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보통 이제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랑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저는 이거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할 거다. 그리고 30년 살아 있을까? 그럼요. 당연히. 전 워런 버핏이 농담입니다. 지금 90세인데. 그렇게 운동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 있으시냐? 운동도 합니다. 요즘엔 걷기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근육 이런 게 아니라 건강 위주로서 지금 모든 걸 지금 패턴을 바꾸고 있어서. 자, 오케이. 그러면 이번 하락장에서 사실은 운용자들은 솔직히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씨 현금 갖고 있었다. 이때 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쐈네. 이런 아쉬움들. 저 같은 경우는 싸서 샀는데 더 싸졌네. 이런 아쉬움들 있는데 근데 이건 우리의 아쉬움이고 고객분들 엄청나게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예, 이게 떨어지면은 더 뭐 시장이 온통 세상 천지가 경기 침체와 뭐 몰락이 그냥 눈앞에 기다리는 것처럼 막 다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막 어디서 듣고 더 나빠진다면서요. 막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요동하고 심리가 이제 흔들리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게다가 내 계좌가 떨어졌으니 뭐 시장 대비로 조금 덜 빠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빠지고 있으니 세상 무너진다는데 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더 빠지면 나는 이제 하나도 못 건져 뭐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요. 제가 93년에 업계에 입문을 해서 지금 거의 29년, 30년 차 됐어요, 이제.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시기가 1998년, 2000년 이때. 네. 예. 그때가 이제 닷컴버블 붕괴되기 전. 네. 예. 아시아 금융위기 요때고요. 사실 2008년, 2007년, 2008년 이때 제가 그때 엄청나게 비관을 논자였으니까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이클은 있죠. 네. 경기적인 사이클이 여러 번 있었고, 뭐 한 번 빠지면 20% 정도 빠지고, 뭐 이럴 때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때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이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처음에 2019년에 붐버스트 사이클을 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PT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뿌렸었을 때는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고용 부분, 그다음에 방산비 증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전체 긴 사이클이 약간 왜곡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더 길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락장에 있어서 주식을 던지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전략이 저는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점점 더 그 2007, 8년도에 있었던 그 하락장, 그 다음에 1998년 이후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있었던 그 하락장, 네. 그런 하락장이 당장은 아닌데 네. 2024년 이후 또는 2026년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포지션을 바꿀 거예요. 네. 예, 저는 긴 사이클로 놓고 볼 때 10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마 이번에 올 수도 있다. 근데 미리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다의 개념이에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오면 훨씬 더 가공스러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사실 돈의 양으로만 따지면 설마 인플레 오겠어?라고 안심하던 사람들을 지금 난리 나게 할 정도로 돈의 양이 많이 풀렸고 시중에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과거 같은 수준의 어떤 금리 수준, 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우리가 맛보았던 금리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하방으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쉽게 금리도 못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빌 에크먼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꺾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꺾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일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예대율, 예대율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엄청나게 소비가 셀 거다. 네.
게다가 또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셀 거다. 네. 다 제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지옥을 맛볼 수 크래시가 있다. 온다.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셀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온다. 네. 근데 저는 이걸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면 그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임금 상승이 이렇게 높고 여기에 또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이만큼 높으면 예대율도 유지가 된다면 예대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거는 거품이 올 거란 거죠 먼저. 그래서 먼저 거품이 오고 그 다음에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저희 레이커먼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디플레 환경에 금리를 조금만 높이면 시장이 죽어버린 3%의 금리, 2.5%의 금리도 못 버티던 시장 체력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특별히 그런 거를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비를 하면 당연히 지옥이 오죠. 금리를 한 4%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다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 가봐야 알지. 실제로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갖고 의외로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 소비 활동을 해. 그러면은 경기가 그냥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실질 GDP는 좀 떨어질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나오면은 주식은 오히려 그렇지. 위로 먼저 쏘온다는 거죠. 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운용자로서 이런 우리의 자세가 공격적이지 않으냐. 저는 공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 쏜다고 해서 위로 튄다고 해서 굳이 그거를 다 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헤드 앤 숄더라고 치면 헤드는 봤다고 치자. 네. 만약에 봤다고 치면 2024년도까지 다시 숄더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남은 숄더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 숄더가 헤드 바로 위. 아니 바로 위가 아니라 뭐 바로 여기까지 올라온다 뭐 이렇게 뭐 그 정도로 보자 치면 그것이 2024년에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네. 아니면 2023년 초에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네. 앞으로 6개월 뒤에. 6개월 뒤 또는 1년 반 뒤에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네. 그때 시기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시장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다 버리고 알파 투자만 해놓으면.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평균 밸류에이션을 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PER 16배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끝났네. 이제부터는 각계의 전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5%라고 칩시다. 예? 네, 그러면 저는 적정 PER이 20배라고 봐요. 5%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6배는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야, 그건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완전히 헤징을 해야 되냐라는 전략은 완전히 고점을 다 봤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옛날에 당한 경험이 있어서 항상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열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침체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지난번 12월 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와서 우리가 복귀를 해봤을 때 우리가 크립토를 놓쳤네 이러면서 버블이 있었네. 크립토까지 시장 합치면 버블 맞았네. 지난 12월이.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보니까 밴드 상단이니까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밴드 상단 왜 못 들어? 한번 이번에 신기록 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도 일부 좀 했었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고점이 저희의 계산으로는 물론 저희가 뭐 너무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면 틀리겠지만 크립토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고점이 닷컴 버블에서 봤던 고점 네.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봤던 그런 고점 7년 2007, 8년 봤던 고점 보다는 훨씬 낮은 고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닷컴 크립토를 포함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는 미친 가격이 한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총액 기준으로 총액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시장 총액 기준으로. 그래서 또 그러다 지금 크립토가 왕창 죽었잖아요. 사이즈가 확 줄었단 말이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뭐 몇 프로 그죠? 그럼 그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M2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M2는 늘어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계산을 했었을 때 네. 이번에의 고점이 저는 어딜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르죠. 예,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로 들고 간다면 저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고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든다는 건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때는 결국은 포지션을 그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갈지 몰라도 한 25% 덜어내서 네. 그 25%를 가지고 인버스를 사서 헤징을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든 뭘 하든 3배는 안 되는데. 아니, 어쨌든. 어쨌든 그래봤자 뭐 전체 포지션이 순노출은 제로고 어. 근데 전체 노출로는 100%보다 150%가 되는 거죠. 예, 150% 되니까. 150% 되는 거죠. 예, 크로스 익스포저가 150%고 네트 익스포저는 영은 그 레버리지를 쓰면서 25%의 레버리지를 쓰면서 2분으로 만든다는 그런. 네. 아, 어려운가?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보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안 쓰고 50% 50대 들고 가고 50%? 50으로 인버스를 사놓고 하면 이 50이 수익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0%를 내주면 네. 그죠? 그러면 10%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여기서 반 까먹고.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타이밍이 오긴 올 거예요. 네.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먼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옛날부터 비관론을 펴봤기 때문에 네. 너무 먼저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힘들어. 네.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네. 진짜 그거의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지옥을 하방 배팅을 일찍 했는데 계속 상방으로 가. 네. 그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예를 들어서 상방을 얘기를 하다가 빠지잖아요. 네. 그건 버틸 수 있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거든. 네, 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갈 수 있거든. 역사상 S&P 평균 성장률은 상승률은 한 8에서 9%좀 되니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욕을 먹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연수익률 두 자릿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로 너무 일찍 너무 꺾어서 일찍 해서 하방을 생각했다. 하방을 생각했는데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16,000이 적정 가격이라고 칩시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거품이 일어나면요. 그게 3만도 가요. 그러니까 17,000 돼가지고 꺾었을 때 예를 들어만 23,000 가버리면 이미 똑같은 피토한다. 얘기해 드릴까요? 이 얘기. 코스피가 1,700일 때 얼마나 베어 얘기 많았는지 기억나세요? 작년도? 네. 21년도에? 네. 그때 많이 했죠. 예, 많이 얘기했고 예, 예. 근데 그게 3,000 얼마 갔어요? 네. 그렇죠. 100%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저는 그때쯤 역대 최강의 강세장이 온다 대담을 찍었던 기억이 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베어는요.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베어를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센 베어를 얘기를 할 때는 확신이 90% 이상이었을 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심지어 90% 이상이었는데도 1년 넘게 틀려. 그럴 수 있죠. 마이클 버리도 1년 넘게 틀렸잖아요. 예. 네. 그걸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네. 오히려 상방 조심하는 것보다 하방 외치는 걸 더 조심한다. 저는 그걸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지옥이다. 경험해 본 결과. 잘못 맞추는 게. 네. 근데 왜 요즘에 근데 이렇게 되냐면 원래 그 두뇌 활동에서 그 이익에 대한 효용 대비 손실에 대한 그러니까 역효용이 3배 정도 높다고 다니엘 커너먼을 비롯한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는 거 맞추면 스타 정도 됐지만 내리는 거 맞추면 영웅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릴까요? 영웅이 제가 됐나요? 안 됐죠. 그때 왜냐면 합방 맞춰서 합방 맞춰서. 너무 일찍 맞춰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네. 운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그거는 운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걸 운이냐 말씀드리면 그 하방 잘 맞힌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돈을 벌으신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강연이나 이런 걸로 돈 번 거 말고 투자로. 그래서 좀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운용자들끼리의 잡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오늘 얘기를 여러분 나눴는데 조금
함축적인 얘기도 많기 때문에 좀 듣다가 조금 좀 뭔 말이지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왜 잘라 들어갔냐면 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얘기 길게 못하게 하고 중간에 치고 들어간 거 그건 좀 실례를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전혀 뭐 저희 항상 즐겁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끼리야 이해가 되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구독자분들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고 그냥 그 운용자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운용자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반등 조금 하는 구간에서 꽤 많은 손실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하셨고 저도 아마 한국 시장이 그 정도 올라가면 그 정도 비슷한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거꾸로 안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빠졌다고 해서 운용자들이 여기서 현금을 몽땅 들고 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해소가 되겠죠. 현금을 몽땅. 근데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정말 거지 되는 거죠. 네. 정말 또 거지 쫓아가기도 어려워요. 못 쫓아가고 쫓아갔다가 또 잘못하면 또 고점 그때 한번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이거 답은 기업 자체에 있다. 시장의 흐름에 있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가 우리를 결국 좋은 파라다이스로 인도를 해줄지 여부가 걔네들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기업에 저는 집중하자. 여기서 하나 더 더하자면 네.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컨벡션이 있는 업종이든 종목이든 간에 몰빵 투자하시면 거의 항상 지옥을 맛봅니다. 하셔도 돼요. 저는 몰빵 투자 하셔도 되는데 해도 되는 단계에 가서 하세요. 해도 되는 단계. 왜냐면 저도 몰빵 투자하다가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몰빵 투자 지금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몰빵 투자하시면 진짜 녹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트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몰빵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작이 났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몰빵을 했다. 반도체 좋다고 계속 하셨으니까. 그럼 아작이 났겠죠. 지금 아작이 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잘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빠질 때 이게 버텨주고 이게 빠질 때 이게 또 버텨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나니까 그만큼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숨쉬기 힘드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몰빵 투자를 하시려면은 진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회사 사장보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 기업과 그 기업과 나는 영원히 동행할 거야. 뭐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어설픈 나의 확신으로 투자하셔가지고 큰 코 다치니까 레버리지는 전체 하지 마시고 참고로 저는 제 고객 중에 레버리지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증권회사 직원한테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는 제 고객 중에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당연하죠. 네, 제가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수익이라는 게 요즘 증권사에서 되게 중요한 수익인데 너무 중요하죠. 제가 꼴등이에요. 네, 저도 그럴걸요. 꼴등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안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뭐 우리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게 있다면 좀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지금 같이 시장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완전 밀착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힘든 구간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베테랑도 정말 쉬운 장 아니고, 그래서 시장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너무 과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길게 생각하시고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보다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우리보다 불리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사실은 수익률 잘못되면 진짜 잠이 안 오잖아요. 낸시 펠로시 대만 간다니까 잠이 안 오잖아. 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너무 센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몇십 년에 한 번 있는 일이 계속 벌어지네 너무 센 매일같이.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개인 투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옆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뭐 조언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